네, 신지우입니다. 자, 상식이 우선일까요? 규칙이 우선일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 상식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따져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규칙을 만들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규칙이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대체 상식이 우선일까요? 규칙이 우선일까요? 영상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1988년 9월 17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 날입니다. 서울 올림픽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회이기도 한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왜냐? 북한의 거짓 선전에 유럽이 속고 있던 겁니다. 아직 전쟁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빈민국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 않은 거죠. 알고 보니 빈민국은 북한이었고, 올림픽 개최로 우리나라는 남북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선언했고요. 냉전 시대의 종식을 당기는 역사적인 대회가 됐어요. 올림픽 효과로 국내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 외국인 출입이 자유로워지자 사람들이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강남과 종로에 특히 영어학원이 많은 이유가 이 88 올림픽 효과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원어민 강사들도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26살의 미국인 캐롤린 조이스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아시아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네팔에 가서 살다가 일본을 들러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988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서울 역삼동의 영어학원에서 일했거든요. 유명한 데라 이미 다른 원어민 강사들도 많아서 금방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지내진 못합니다. 왜냐? 3개월도 되지 않은 1988년 12월에 사망했어요. 이게 그날 뉴스 사진입니다. 흉기에 30번 이상을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집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집안이 어질러졌다는 점에서 강도살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수사 도중에 몇 번이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숨은 내막이 있던 거죠. 그럼 어떤 사건이고 범인 대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캐롤린 아벨은 1962년 미국 인디애나주 라파예트라는 곳의 평범한 집안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인이 되면 해외에 나가볼 생각이었는데 80년대 들어 아시아 국가들이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마침 이때 대학을 졸업한 캐롤린은 해외도 나가볼 겸 네팔로 영어 교육 봉사활동을 갑니다. 여행 목적이 컸지만 막상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 교육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영어 강사가 돼볼 생각으로 평소 가장 가보고 싶었던 일본을 갔죠. 당시 24살이던 캐롤린 아벨은 도쿄의 영어학원 강사로 취직했고요. 주말만 되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이때 같은 학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남자친구도 생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일본에서 영어학원과의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처음엔 일본에 더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서울에서 원어민 강사를 찾는다는 영어학원의 광고를 본 거죠. 다양한 나라에 가보고 싶었던 캐롤린은 바로 전화를 걸었고요. 그 자리에서 합격했어요. 한국은 전혀 모르는 나라라 큰 기대 없이 무작정 연락해 본 건데 일단 오라는 겁니다, 학원이.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영어 교육에 관심이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공부했지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배운 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막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마침 올림픽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기회도 많아지니까 이때부터 원어민 강사의 수요가 생겨난 겁니다. 많은 학원은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이면 일단 강사로 모셔가려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고 강사 경험도 있는 캐롤린을 거절할 학원이 아마 없었겠죠. 이렇게 1988년 10월 한국에 들어왔고 송파구 아파트에 집을 구해 살았어요.
학원엔 나이가 비슷한 외국인 강사들도 있어서 금방 친해졌고요. 한국에 잘 적응했죠. 그러다 한 달 만인 11월, 캐서린의 집 앞에 남자가 찾아옵니다. 일본에 있을 때 만나던 남자친구인데요. 캐롤린이 한국에 오면서 못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자 회사 휴가를 내고 찾아온 거예요, 말없이. 그런데 남자친구는 단순히 캐롤린을 며칠만 만나고 돌아갈 단순한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반지 꺼내더니 결혼하자는 거예요. 캐롤린은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남자친구 이름이 토모유키예요. 토모유키랑 결혼을 해버리면 지금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죠. 아직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여기서 멈출 수 없던 캐롤린은 청혼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 달 뒤 다시 올 테니 천천히 생각해보라면서 돌아갔어요. 한 달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1988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서울 역삼동 영어학원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전 수업 담당인 캐롤린 아벨이 출근하지 않은 거예요. 이날 하루 종일 캐롤린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이래 버리니까 친하게 지내던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 학생 셋과 같이 캐롤린 아벨의 집을 찾아가 봤죠. 밤 10시, 아무리 캐롤린 집 앞에서 이름을 불러봐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나 만날 사람들도 다 학원 강사들밖에 없어요. 그럼 어딜 갔냐는 거죠. 친구들은 불안해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심결에 이 현관문 손잡이를 막 돌려봤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원어민 강사 친구들은 천천히 캐롤린을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었는지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는 겁니다. 놀라서 얼른 신발 벗고 거실로 뛰어 들어갔죠. 캐롤린은 여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사망해 있었고 온몸엔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만 30군데가 넘었거든요. 가장 심각했던 목인데요. 왼쪽 귀에서부터 오른쪽 귀까지 20cm 이상이 길게 그어져 있는 겁니다. 의학적 소견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상처로 사망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경찰은 캐롤린이 전날 밤 학원에서 퇴근하고 밤 10시 30분쯤 집에 들어갔다는 점과 자정쯤 옆집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으로 캐롤린의 사망 시각을 12월 20일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로 추정했는데요. 캐롤린 몸엔 방어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어질렀다는 점은 전형적인 강도 사건의 정황이에요. 그렇긴 한데 현장을 더 둘러본 경찰들은 이상한 흔적들도 찾습니다. 아파트 문은 열려 있지만 억지로 열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고 집안은 어지럽혀졌는데 식탁엔 또 커피잔 2개가 반드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캐롤린이 아끼던 비싼 카메라나 귀중품은 다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가장 이상한 건 시신의 상태예요. 강도들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르게 물건만 훔치고 도망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피해자는 30군데 이상을 찔렸고 특히 목에 난 상처가 마치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강도보다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살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결론을 내린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일본에 있는 토모유키를 생각해봤어요. 캐롤린에게 청혼을 거절당했고 남자 학원 강사와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토모유키는 사건이 일어난 12월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이야기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12월에 일어났으니 바로 경찰은 공항에 가서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토모유키가 청혼했던 그 11월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기록이 없고요. 사건 추정 시간인 12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알리바이가 확인된 겁니다. 토모유키는 범인이 아니에요. 유력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더 이상의 수사 방법을 찾지 못한 우리나라 경찰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됐어요. 피해자가 미국인이고 범인이 면식범이라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군 소속의 수사관 도움을 받아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존 보트라이트라는 수사관이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사건 기록들 보더니
한국 경찰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캐롤린 아벨을 공격한 범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거죠. 분석을 끝낸 존 보트라이트 수사관은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로 2명을 지목하는데요. 한국 경찰은 보트라이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캐롤린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원 강사들이고요. 처음 사건을 신고한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라는 거예요. 이거 상황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을 죽인 게 아니라 같은 미국인들 사이의 살인이 한국에서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이러면 한국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온 수사관이 있으니까 보트라이트에게 뭔가 기대해 봐야겠죠. 먼저 샌드라를 소환 조사해 봤어요. 보트라이트가 물어봅니다. 캐롤린 아벨을 살해했냐? 물어보니까 샌드라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살해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증거는 없지만 침묵의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의심됐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봤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사실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보트라이트는 샌드라 에임즈에게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알고 있냐는 질문도 해봤어요. 샌드라는 모른다고 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수사관은 샌드라를 더 몰아붙였고 결국 자기가 캐롤린 아벨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죠. 그렇다고 샌드라가 범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진범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샌드라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캐롤린 집을 같이 찾아갔던 캐시 패트릭을 지목했어요. 경찰이 바로 캐시를 신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캐시는 친한 친구를 잃어 충격받았다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고 미국에 돌아간 상태였어요. 자, 세 번째 유력 용의자가 된 캐시 패트릭, 어떤 사람이냐? 만날 수 없으니까 샌드라에게 물어봤거든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할 땐 휴학 중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캐롤린처럼 사진이나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캐롤린과 금방 친해졌던 건데요. 그럼 이 사람이 캐롤린을 죽일 만한 동기는 뭐냐는 거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던 겁니다. 처음 본 날부터 캐롤린 아벨을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2달간 혼자 짝사랑했는데 하지만 캐롤린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청혼하러 찾아온 일본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선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캐시는 결국 자기 마음을 고백할 생각으로 사건 당일인 1988년 12월 19일 밤에 캐롤린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둘이 어떤 대화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쯤 샌드라랑 둘이 살거든요. 캐시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 깨우더니 캐롤린을 죽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의 범행 동기는 치정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은 샌드라는 놀라서 바로 캐시를 데리고 캐롤린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온몸이 칼에 찔린 캐롤린을 보게 됐는데 샌드라의 말로는 이때 아직 캐롤린에게 체온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샌드라 에임즈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왼쪽 귀부터 오른쪽 귀까지 목에 상처를 낸 결정적인 사인이었던 그 상처를 낸 사람은 자기였다는 거예요. 샌드라. 캐롤린이 완전히 사망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거든요. 범행이 끝난 뒤 둘은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집안을 어지럽히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출근해서 같이 일하다가 캐롤린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대로면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는 캐롤린 아벨을 공격한 공범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샌드라는 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건 당일의 충격과 수사 스트레스로 진범인 것처럼 자백했었지만 그날 확인 살해를 한 것은 사실 미국으로 간 캐시였고 자기는 집을 어지럽히는 것만 도왔다는 거죠. 그런데 샌드라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흉기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건 흉기를 직접 봤기 때문에
거짓 반응이 나온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원래는 캐시가 캐롤린 주방에 있던 과도로 범행을 했고 다시 싱크대에 던져두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샌드라 에임즈의 진술 번복이 이상하지만 이 사람은 캐롤린을 살해할 동기가 없어요. 이 점을 인정한 우리나라 경찰과 미국에서 온 존 보트라이트 수사관은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로 샌드라를 체포했고 재판에서 1년형을 받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인 캐시 패트릭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학교에 복학했어요.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캐시 패트릭에게 연락해 돌아와서 조사받기를 요청했거든요. 캐시가 당연히 거절하죠. 범인이 아니라도요. 조사 한번 받으러 다시 한국에 가기는 사실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미국 경찰이나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이 캐시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겠냐 이렇게. 그리고 거절까지 당한 건데 1988년은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왜냐? 이때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긴 하지만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갔을 때 미국이 책임지고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걸 맺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문제는 1년 전인 1987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12년 만인 1999년에 체결됐어요. 그래서 캐롤린 아벨을 죽인 범인이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만 한국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체포할 수도 없고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없어요. 미국은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장소가 미국이 아니면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미국에 와서 캐시를 체포할 수도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캐시를 범죄자라고 볼 수 없으니까 자국민 보호를 위해 연행을 막아야 돼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때 미국 법률상 해외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미국으로 돌려보내서 미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범죄자가 한국에 있을 때, 조사할 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국에 캐시가 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 소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아무런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캐시 패트릭은 캐롤린 아벨 사건의 유력 용의자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같은 미국이끼리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 캐롤린의 가족은 이 캐시가 기소나 처벌이 가능한 법률안을 청원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건 또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990년대 후반이 돼서야 통과됐고요. 캐시 패트릭에게 적용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워싱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긴 받았어요. 캐시는 여기서 나는 캐롤린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게 답니다. 조사 내용의 전부였고요. 그날 바로 풀려났어요. 그 뒤로는 2019년까지 웨스턴 워싱턴 대학에서 18년간 교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게 2019년 사진이에요. 1년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갔던 샌드라 에임즈도 모범수로 6개월 만에 출소해 미국에 돌아갔죠. 피해자 가족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캐시 패트릭을 범죄자로 볼 법적 근거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너무 오래전이라 이때 수사 자료는 다 폐기된 상태예요. 지금은 남아있는 증거도 없고요. 그래도 남은 처벌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1988년에 벌어졌지만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예요.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미치지 않고는 뭐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범인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아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알려진 계기가 있는데 2019년 3월에 아까 그 사진 공개되면서 미국의 48시간이라는 시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사건을 취재한 거죠. 3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동안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근황이 알려지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학교는 캐시 패트릭의 서류가 완벽하고 고용상의 문제는 없다. 18년간 성실히 일한 사람이다. 이런 대답만 했고요. 캐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사건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기억나는 게 없고 할 말도 없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왔어요, 이날. 이건 자기가 범인인 걸 인정하지만 반성할 생각은 없다는 뜻인 거죠. 어차피 처벌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상식이 우선인지 규칙이 우선인지 이제 답을 내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이건 사실 문제가 잘못됐어요. 둘은 같은 선에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상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칙은 다시 그 상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결과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마땅한 규칙이 없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거고, 이 규칙대로라면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규칙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미국에서 4월 25일이 법의 날이래요. 법을 준수하는 마음과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정됐다고 하는데, 뭐 기념일만 만들고 끝날 게 아니라 이날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상식이 규칙적이지 못할 거면요, 사실 법의 날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요.